자, 78번 가등기 담보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항상 주택임대차법, 상가건물 이제 특별법은 반드시 하나씩 출제가 되고 있죠. 보겠습니다.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가 된 경우 담보 가등기 권리는 부동산 매각에 의해 소멸된다. 담보 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제 경매가 되면 모두 소멸하는 것처럼 담보 가등기 권리도 소멸된다는 거. 가등기의 피대통 2번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의 증서인 매매 예약서상의 매매 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 그렇지 않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적법한 등기가 되면 등기 원의의 추정력이 있어요. 추정력을 생각하게 떠오르게 되면 매매 예약성의 매매 대금에 대해서도 추정이 인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무 현실에서는 가등기 담보권 설정할 때 다른 계약과 달리 매매 예약을 편의상 기재를 내보지 그 실질을 반영하지 않아요. 대부분 형식적이에요. 그래야 거래와 현실을 반영해서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당사자의 약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약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거지 그 약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매매 예약성의 매매 대금으로 보진 않는다는 거. 중요한 것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서 약정이 없으면요. 당연히 등기된 그 매매 예약성의 매매 대금으로 합니다. 참고로 매매 예약서상에는 항상 매매 대금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반영된 거고요. 3번 채무자가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청산금에 관한 건데 먼저 후순위 권리자가 누군지 가등기 담보법상에 저당권에 있어서 제3차 취득자 누군지가 중요했었죠. 양수인, 지상권, 전세권 설정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가등기 담보법상의 후순위 권리자 개념도 중요합니다. 가등기 담보권 설정 이후에 담보 가등기 이후에 등기된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담보 가등기고자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 지금 가등기 담보법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에서 이제 권리 실행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기속청산이에요. 채권자가 변제기 도래 이후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는 기속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으세요. 실행 통지를 하고 채무자 등이 통지를 받은 후부터 청산기간 2개월이 경과된 이후에는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속청산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매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속청산 절차할 때 민사집행법에 따른 통상의 경매 절차 다른 점이 있어요. 통상의 경매 절차에 따르면 경매 절차에 따라서 입찰길이 열리고 누군가 입찰에 참가해서 채거커로 낙찰을 받으면 돈을 내죠. 매각대금. 그 돈을 누가 받아요? 그 돈은 집행법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배당기를 열어서 배당 절차하죠. 그동안은 배당 절차 쪽에서 후순위 권리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우선 변제 효력의 유무와 순수에 따라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적 기속청산 사적 실행이에요. 여기 집행법은 개입을 안 해요. 국가가 개입을 안 해요. 오직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청산금 있으면 통지하고 평가를 해서 그럼 주관적인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럼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청산금이 남아요. 돌려줄 돈이 있어요. 그럼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청산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잖아요. 채무자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럼 채무자가 그거를 임의로 소비하게 되면 이러한 사람 후순위 권리자 보호 될까요? 보통의 통상의 경매 절차 비교했을 때 이 사람 지위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청산금 청구권 누구 있어요? 채무자겠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인식 때문에 가등기 담보법은 후순위 권리자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문제인식이 어디서 출발하는 걸 이해하시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알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거는 선순위 담보과정은 제외돼요. 왜냐하면 이건 기속청산이에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통상의 강제집행 절차에 따르면 모든 저당권이 소멸돼요. 이 지문도 지금 강제경매잖아요. 통상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가 진행됐을 때 없어지는 거지 기속청산 절차에 있어서는 선순위 저당권 담보권자는 죄가 되는 인수가 되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권자는 선순위
그 저당권자 같은 담보권자들 인수해요.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걸 헷갈리면 이거는 강제경매가 실행된 거예요. 근데 이 조항은 뭐냐면 기속 청산 절차를 전제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그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선순위는 인수를 하는 거예요.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걸 구별하십시오. 또 후순위 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 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실행 통지한 청산금 평가의 범위 안에서 청산금 지급 시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자, 원래는 누구 말씀인데 채무자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문제의식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행사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이에요. 자신의 순위에 따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실행 통제한 청산금의 평가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언제까지? 청산금 지급 시까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고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행 통지, 자 채권자가 채무자가 변제기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이제 실행 통지할 수 있어요. 실행 통지 뭐죠? 부동산의 평가액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원금과 이자 등이 얼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요? 채무자 등이에요. 그럼 채무자는 당연히 말 그대로 채무자예요. 등에는 누가 보냐면 물상보증인과 아니면 가등기 담보권 설정 이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후순위 권리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 사람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법에는 시험에는 그게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채무자 등의 통지한 이후에 채권자는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한 사실이 있고 그러한 통지가 도달된 사실을 누구한테?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는 그 통지할 의무를 통지 의무에 따라 그 내용을 안 다음에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이런 사람들의 그 순위에 따라서 이런 제약 내에서 실행 통지한 청산금 평가에 그러니까 청산금, 즉 채무자에게 넘겨줄 돈이겠죠. 그 돈의 범위 안에서 우선 변제 순위에 따라가 지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권리인 겁니다. 후순위 권리자 부합인 거예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 채권자가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행사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고 거절하지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는 채무자에게 주지 말고 나한테 달라는 얘기입니다. 채무자에게 넘어간 순간 후순위 권리자들은 그 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4번 또 하나. 자, 계속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청산금도 하나의 재산이에요. 따라서 채무자는 거기에 청산금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권리는 처분할 수가 있어요. 만약 처분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가 채권자에게 거기에 권리 행사에 처분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막는 거예요. 네가 처분을 하더라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언제? 근데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이면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한 이후부터 2개월이 경과돼야 합니다. 2개월 지나기 전에. 또 후순위 권리자는 실행 통지한 청산금 평가에 이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후순위 권리 입장에서는 이 청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권리 행사고. 근데 청산금 평가액이 제대로 평가돼야만이 자기의 우선 변제 회로수에 따라 돈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실행 통지 청산금 평가는 주관적인 것도 있어요. 즉 금액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해라? 그건 아니고요.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아까 후순위 권리자가 누구예요? 담보 가등기 이후에 지금 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 가등기권자예요. 다 이 세 명 다 뭘 할 수 있어요? 경매 신청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매 신청권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안 돼야 돼요. 그럼 가등기 담보 보호도 실행 통지 그렇게 되잖아요. 변제기가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하네요. 근데 아직 채무자는 원칙은 채무 이행기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칙으로
청산 기간 내에 하나요. 청산 기간이 아직 도가 저기 전까지 뭘 할 수 있다?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을 합니다.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 사람도 원래 경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원칙은 자신의 채권을 변제기에 도래해야 돼요. 근데 그걸 기다리다가는 보호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칙을 둔 겁니다. 변제기 도래지나. 근데 단서가 있어요. 언제? 청산 기간 내에 하나예요. 청산 기간이 언제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한 이후에 2개월 기간이죠. 기간 내에서만.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 담보 가등기 후에 등기대 저당권자. 이 사람은 후순위 권리자예요. 후순위 권리자 경우는 청산 기간이 지나면 그의 담보채권,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아니다. 청산 기간 내에 하나요. 두 번째, 담보 가등기 후에 저당권자는 청산 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아니다. 특칙으로 도래 전에는 할 수 있다. 청산 기간 내에 한해서. 자, 여기서 후순위 권리자.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나머지 보겠습니다. 4번.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지 여부는 거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 한다. 왜냐하면 이 등기가 통상적으로 담보 가등기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등기는 두 가지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자 청구권, 물권 변동 목적의 채권자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한 경우도 있지만 담보 목적의 가등기도 있어요. 그럼 구분해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거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질과 의사 해석에 따른다는 판례가 판례가 있는 겁니다. 확보합니다. 자, 5번 가등기 담보 부동산의 예약 당시의 시가가 예약 당시에요. 시가가 피담보 채무에게 미달한 경우. 자, 가등기 담보법은 피담보 채권은 금저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예요. 또 하나 뭐죠? 목적물의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돼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얘기는 기속 청산신, 청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거쳐야만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시가가 원리금에 미달해요. 그런 경우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산금 평가에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79번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갑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해요. 아, 그러면 법령상 제한을 피하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 무효다. 그게 딱 떠올려 합니다. 을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병과 이 사람이 이제 신탁자 되겠죠. 친구가 남은 이 사람이 수탁자가 되겠죠. X 부동산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법령 제한 목적이 나왔으면 약정은 무효다. 이게 딱 감이 와야 합니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병은 누구죠? 수탁자는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계약명의 신탁이다. 왜냐하면 신탁자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양자가 등기 명의신탁이 아니라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아니면 계약명의 신탁일 때 그 차이점 뭐다?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매매계약 당사자 누구예요? 신탁자예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계약명의 신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을소유니까 을이 매도인이에요. 그리고 수탁자 병이 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예요. 그리고 갑이 신탁자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도 이렇게 될 거예요. 수탁자 명의로. 요게 딱 옵니다. 매도인. 그럼 이렇게 딱 포맷을 만든다면 매도인 선악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죠. 등기 기록이. 그게 딱 이제 떠올랐는데 뭘 물어보는지 이제 감이 옵니다. 갑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했고 병 명의로 등기가 됐다. 그러면 갑의 자금을 놨다. 자금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 자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딱 나와야 합니다. 지문 자체에서 이게 연결돼야 합니다. 자,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다. 나오죠. 법령상 제한 피하기 위해서. 명확합니다.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을이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악이잖아요. 병은 X분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도 약정뿐만 아니라 등기도 효력이 없다. 물권변도 효력이 없다. 지금 물권변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병이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법률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여전히 매도인이다.
비록 등기부상 병명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등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실질적이고 실질적인 소유자다. 그게 나와야 합니다. 맞는 질문이고. 3번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을이 누구죠?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선이었다면 그 후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되어서도 자, 이 매도인의 선악에 따라서 병명의 등기 효력이 달라지죠. 근데 어느 시점이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선악 유무를 판단하고 그 위에 알았냐 몰랐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체결 당시에 선이었다면 그 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선의인 사실에 영향을 준다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전히 선의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 후에 명의신탁 약정을 알게 되었어도 병은 여전히 선임을 전제로 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따라서 선이었기 때문에 등기 변동은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중요합니다. 체결 당시 그 후의 사정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동그라미 3은 병이 X부동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수탁자가 갑은 병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지문에서 다 답이 나오잖아요. 연결되잖아요. 5번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 명의신탁 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갑 앞으로 신탁자 앞으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친다 해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정말 쉬운 지문은 아니죠. 자, 이런 겁니다. 명의수탁자가 을 소유 그 다음에 병, 가. 이 사람이 수탁자예요. 신탁자예요. 갑은 병에 대해서 뭐가 있죠?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자, 그걸 전제로 해서 보겠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전제.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전제에서 사후적으로, 즉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거겠죠.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수탁자가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헷갈린 게 뭐냐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계약 내용을 여전히 효력이 없는 거지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당사자가 별도의 계약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하고 이행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무효인 것을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이런 것은 효력이 없지만 무효인 것을 무효로 인정하고서 정한 계약은 유효하다. 참 어렵죠.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유효로 전제해서 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무효로 하고 전제로 해서 하는 계약은 유효하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개념을 하십시오. 자, 무효잖아요. 완전하게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효예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데 이게 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뭐 했냐?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수자금 반환 의무의 이행에 가늠하여. 자,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전제하게 되면 병은 갑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즉 갑은 만약에 갑이 3억을 줬다. 병은 그러면 갑에게 3억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병이 야, 돈 대신에 차라리 네가 다시 가져가. 부동산을 준 거예요. 이 얘기는 완전한 소유권 취득한 데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사이의 매수자금 반환 의무의 이행 3억을 주는 것에 가름해서 병 명의의 부동산 자체 양도하기로 합의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인 거죠. 이거는 결국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고 그 약정의 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3억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데 돈을 주는 대신에 별도로 돈 대신에 부동산을 주기로. 그게 대물변제예요. 대물변제 계약은 어떻게 있다? 예약은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효를 유효로 전제라고 하는 것은 무효고 무효를 무효로 전제라는 것은 유효다. 요 내용입니다. 이행에 가름하여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는. 이게 결국은 돈 대신에 부동산 가격. 이게 대물변제 계약이에요. 그 계약 자체. 그 계약에 따라서 등기를 해준 경우는 유효하다. 그래서 외의 원인으로 적법할 또 표현 썼잖아요. 명의신탁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명의시 작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별도로 대물변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결국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를, 왜라는 표현은 왜의 적법한 의미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별도의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을 해준 것은 효력이 있다. 쉬운 질문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반복하시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0번. 자, 이제 80번 집합건물법입니다. 틀린 것은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 소유권 객체되지 못한다. 자, 전원 합체 판결로 변경이 됐습니다.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려면, 그 얘기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려면 요건이 어디죠? 한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해야 하고요. 이건 객관적 요건이고요. 주관적으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행위는 한 동의 건물에 대한 각각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부분을 구분 소유권으로 등기할, 집합건물 등기할 그런 의사가 있는지, 그럼 구분행위죠. 그 구분행위는 자체는 어디서다? 분양을 통해서 할 수 있죠. 이런 행위. 이러한 요건들이 다 갖춰지는 순간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된다. 그 얘기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더 나아가 항상 건물은 건축물 대장과 그 건축물 대장에 등기하잖아요. 대장에 등록하거나 아니면 등기부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대장이나 등기부에 등기가 필요했지만 전원 합체 판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실행은 대지 사용과 후에 일체성이 어느 시점에 인정되냐. 그래서 분리처분이 금지된다. 그게 실익입니다. 어느 시점에. 그래서 그 점까지 염두해 두시고, 이번에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특별 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청함이 없는 한 각 특별 승계인들은 자신의 전 구분소유의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 자, 먼저 출발점은 가, 을, 병, 정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매매이기 때문에 특별 승계인이에요. 그럼 특별 승계인은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에 대해서는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건 이거였어요. 그런데 을 역시 아직 이 체납 관리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매매를 했어요. 그럼 특정 승계인이죠. 이 사람은요? 이 사람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을이 체납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병이 이 체납한 공유물 체납된 관리비에 대한 지급할 책임이 있으면 을의 책임은 벗어날까요?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그대로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병 또한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매매를 했어요. 그럼 특정 승계인이죠. 그럼 이 사람들 역시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책임들이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중첩적으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중첩적으로 그런 표현입니다. 자, 당시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각 특별 승계들은 자신의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고요. 병의 입장은 을이고 정의 입장에서는 병입니다. 전 구분 소유자의 공용부에 대한 체납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중첩적으로 책임. 이것도 있죠. 중첩적으로. 이 사람이 책임지면 이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람이 또다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법조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으로서 30일 마치겠습니다.